미국에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9천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1초에 1명꼴로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술집, 영화관 등 영업을 중단시키는 2차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도 사흘 연속 300년대 확진자 발생하고 있죠. 노량진 학원가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내일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역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데요. 이틀째 2,000명대라고 합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일부 야구장에서 관객을 대거 수용하면서 실험까지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잠시 후 일본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0일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소식이 되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드디어 무슨 판결 소식이 났나 봐요. 이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6년째 끌고 있었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건보공단이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면서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 상대로 총 533억 원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건보공단이 KTNG, 또 한국필립보리스, BAT 코리아 여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고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보험 구입 비용을 지출하는 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것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보험급여를 지출해서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약간 들으면은 그게 이제 건보공단의 범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들리네요. 네, 뭐 그렇게도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 관계에 의해서 지출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보험에 관계된 거지. 그게 불과해서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뭐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그러니까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을 지켜본 건보공단의 김효익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단히 충격적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 담배 회사에 그러니까 담배로 인해서 뭐 암이 발생률이 높다든지 그래서 뭐 질병에 더 걸리게 돼서 이 부분에서 뭐 손해배상을 해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얘기가 외국에서는 있었죠. 영화로도 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영화에서도 미국 사례 특히 많이 나오죠. 미국은 이 소송을 시작한 게 1950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승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사례가 많습니다. 승소한 사례가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2001년에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줬거든요. 이때 12억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필립 모리스가 또 흡연 피해자한테 이 피소를 당했는데 집니다. 여기서는 무려 619억 판결, 한 5,500만 달러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고요. 이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집단으로 소송을 냈어요. 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1998년이었는데 110만 명이 이 세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1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이 1심에서 그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역시 또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아직 대법원으로 이제 담배 회사들은 가겠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고요. 1998년에 처음 했다고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다 그만큼 오래 걸리고 있고 걸린다. 좀 시간 있게 근데 우리는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하죠.
이외에도 브라질에서도 1997년에 이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 나온 바가 있는데 이 개인에게 8만 1,000달러 정도 배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러셀 크로우가 나오던 영화였어요. 인사이더인가 하는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 담배 회사에서 일하던 이 러셀 크로우가 어떤 내부 고발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담배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송이 있고 이런 얘기였는데 꽤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1990년대 미국에서 그 이후 1990년대 이후로 이 승소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담배 회사들이 해로운 걸 좀 숨겼는데 그 내용이 내부 고발로 인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을 지금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네, 그렇습니다. 일부예요.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게 위법이다라고 반발해 왔어요. 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 왔는데요.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몰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본채 정원은 안 되고 별채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인데 그러니까 전 씨가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연희동 자택 명의를 보면 저번에 보도가 됐지만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이 있고 며느리 명의인 별채 이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볼 때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도 좀 이걸 추징해서 하려면 이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해서 불법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약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 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내서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다음에 추징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법이라는 게 진짜 참 까다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하다가도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검찰은 뭐 이 법원 판결 분석해서요 적극적으로 항고하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압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전 씨 측 대리인은 뭐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한 말씀 드린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던진 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가덕도를 하겠다고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약간 선수 치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 그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어제 전해드렸듯이 대구 경북 의원들, TK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렇게 지역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또 이제 다음 선거도 고려를 한 행동입니다. 오늘 보면 인상적인 게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명인데 이 전원이 다 공동 발의를 해서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특별법이란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파격적인데 일단은 위치를 가덕도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더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또 그다음에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그 전에 초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되게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먼저 하겠다고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질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몇몇 의원들한테 나왔는데 요약해 보면 땡큐, 땡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책무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서 부울경의 미래인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더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박재호 의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지역 현안에는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빠르긴 한데
근데 이제 지도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못마땅하겠어요? 네,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어요. 네. 끝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자들이 풀 취재라고 해서 일부만 가서 이제 대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공유해주는 내용인데 그 풀 취재 기자가 적은 걸 보니까 이 조금 전 회의에서도 있었는데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이렇게 특별법 낸 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로치고 화남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수처 문제 많이 물어보면은 주 원내대표가 좀 심기가 안 좋고 이 문제는 그 이상으로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이게 민주당이 던진 이슈라서 우리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산 의원들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게 오전에 있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좀 지나서 부산 의원들이 부산 상위 사람들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 지도부보다도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말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본인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또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지역 갈등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도부에서 공천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표를 마지막에 주는 거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에 뭐 텃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야 뭐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내년 선거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미래 입법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1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미래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몇 개 말씀드리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5.18 특별법, 4.3 특별법 이런 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많죠. 대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다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런 원칙을 살려서 이런 걸 처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회의 이후에 이 대표한테 또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는 그런 언급 없었다라고 뭐 해명을 했고요. 또 독대 당시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냐 이런 질문에는 또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도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각 논의 또 여부에 대해서도 뭐 추미애 장관, 김은미 장관 뭐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얘기하진 않았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항의를 한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 문제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1시간 20분 정도 항의 방문을 했는데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난 2월하고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왜 이거 결론 안 내려주느냐 이겁니다. 결론 안 내려주는 거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이 어제 전해드렸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제 불발이 되고 그쵸. 이제 여당에서 법 개정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공수처법 어떤 다른 국면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헌재가 혹시라도 이 위헌이라고 심판을 해준다라면 국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이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 행보를 볼 수가 있다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네, 뭐 특별히 그런 거 뭐 휘둘리고 그런 거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이라서 이거는 국회에서 풀기를 기다리겠지 결코 이 헌재가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대면 조사 무산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은 그러면 어떤 스텝으로 다음 단계는 넘어가게 되나요? 뭐 아무래도 법무부가 다시 한번 대면 조사를 추진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대신 여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되냐. 그럼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그럼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겁니다. 뭐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니까. 반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또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차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적어도 대면 조사하려면 최소한 해임이나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비리를 명확히 밝혀야지 의미가 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건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다라고 비판했고요. 검찰총장이 직접 조사한다는 거는 감찰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윤 총장의 사퇴를 강요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퇴하고 나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치할 생각이 없다. 퇴임하고 나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라고 혹은 윤석열 총장의 그 정치 금지법을 만든다는 얘기도 일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김종민 의원이 했던 것 같고 의견을. 네. 이번엔 국민의힘 측에서 또 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라고 국민의힘. 둘 다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네. 오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보자면은 계속 이제 그 부분은 좀 이 미지수로 남겨놨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좀 선을 그었고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여권에서 이 윤 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 지금 이 향후에 야당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씌우고 있으니까 그게 약점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아하. 그런데 지금 좀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김기현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안에 발언을 좀 내면서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하는 그런 와중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옆 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일본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300명을 넘어섰고요. 이틀 연속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기구 IOC가 일본 정부에게 도쿄올림픽 취소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금 300명대를 연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어제가 534명이 나왔고요. 오늘 또 500명 이상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2,300명대가 넘어갔는데 네. 이 도쿄가 534명대가 이 지금 코로나 올해 들어서 최고의 숫자가 나와가지고 일본 전국에서도 좀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가 정권을 포함을 해서 일본의 일반 여론들이 지금 일본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도쿄 도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좀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대처가 여태까지 어땠길래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특별하게 PCR을 늘린다든지 그냥 병상은 한 절반 정도 확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고우트 트래블이라고 해서 여행을 계속 가자라고 캠페인을 해왔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 전국에 여행을 가게 만들고 또 고우트 이트라고 해서 식당을 가게 만드는 이 정책이 결국 지금 제3차 대유행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자민당이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잘못된 정책이 제3차 파동을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입장은 어제 도쿄도 고이케 지사도 될 수 있으면 식당을 갈 때 적은 수로 적게만 시켜 먹으라라고 하는 5개의 소라고 하는 것만 발표를 하고 수가 정권도 고우트 트래블을 중지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고 오히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 정책의 갭이 지금 너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우트 트래블이 수가 총리가 사실은 냈던 아이디어라면서요? 네, 그랬죠. 이것은 원래 수가 총리
때는 경제 정책 우선시하기 때문에 수가 총리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카이 간사장에서 원래 나온 안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카이 간사장은 전국 여행협회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대책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게 좀 편중된 정책인 것은 오히려 예산을 코로나 PCR이라든지 검사 체계에다 더 많이 투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일치하지 않고 특정 여행 업체들만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일본 정치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부족하고 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앞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 IOC가 일본 정부에게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사실 여부는 뭐 밝혀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건 원래 일본 뉴스 보도보다는 한국 뉴스를 통해서 다시 일본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주간 아사히라고 하는 잡지가 이번에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죠. 네네. 그랬을 때 왜 이 시기에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았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흐 IOC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올림픽 개최와 관련돼서는 잘 개최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지와 관련돼서는 일체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지만 네. 이 주간 아사히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IOC는 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라고 일본 정부에게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 거죠. 네네. 이것이 주간 잡지의 보도이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일반 일본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산케이 신문 주류 미디어에서는 일체 그런 내용은 보도하고 있지 않고요. 수가 총리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무성 간부들이라든지 또는 IOC 일본 위원회가 일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뭐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말을 아끼는 듯한 분위기가 실제로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이 주간 아사히 기사 내용에서는 벌써 일부 특정 업체들은 티켓을 반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일반 국민들도 지금 제3차의 코로나 대유행을 하고 있고 올 겨울에는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네. 지금 시기로 도쿄 올림픽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인 거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 특히 수가 정권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성사 여부가 경우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공식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것은 마치 지금 보면 아베 수상이 퇴임 일정을 정해놓고 겉으로는 계속 속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듯이 네. 벌써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또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에 아베 총리도 굉장히 사활을 걸었었잖아요. 이게 뭐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의 트라우마에 있어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당연히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수익도 기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정권에 어떤 사활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스가 총리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진행을 계속 하자니 그것도 타격이 있어 보이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 도쿄 올림픽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가 정권을 옮겨간 거기 때문에 네. 수가 정권도 여기에는 아마 큰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것을 누가 공식화시키느냐 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경에는 올림픽 취소 선언을 할 거다라고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이것은 또 내년에 일본이 총선거하고도 그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취소를 하면서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주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그 전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뭔가 경제 정책의 발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한다라면 이것의 포기도 가능하겠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포기 선언만 하기에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겠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일본 여론은 올림픽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강행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국민들 여론은 이미 올림픽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선수들도 거의 대유행이 오히려 코로나가 3차를 유행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여론은 올림픽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권이나 관계자들이 이것을 공식화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혹시 올림픽이 있어서 특히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경기 회복을 좀 기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서민들의 기대와 일본 정부의 내부 방침 간의 이 갭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걸로 결정을 사실상 내린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또 뭐 보도는 잘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실제 지난달 말에 이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네.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를 못했고요. 네네. 실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약 1,200명 이상의 여론조사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결국 일단은 보류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가 정권의 지지율도 이 문제와 함께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방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게 2021년이 되면 전체 오염수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다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서 결정은 연내에는 꼭 해야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이것이 몇 가지 특수 처리를 해서 해양에 방류를 하더라도 이게 오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이라든가 해외 단체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피해를 주는 문제여서 국제적으로 좀 더 정보 공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오늘 발표를 보니까 일본은 주권 국가이고 자기 스스로 방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아마 프로세스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아마 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보입니다. 연말 연초에 뭔가 결정할 것이 되게 많아 보이네요. 스가 정부가.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뭐예요? 반값 한약입니다. 반값 한약? 네, 그 정부가 20일부터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해가지고 최대 38만이던 비용 부담이 5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한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이 지난 1984년부터 2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는 한번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 단위로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시범 사업에 전국 한의원의 한 60% 정도 되는 9천여 곳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진료받고 한약을 좀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다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시범 사업 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이고요. 정부가 이 사업 위해서 한 500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증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약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안면 신경마비랑 뇌혈관 질환 후유증, 그다음에 월경통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질환 외에는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무릎 관절염도 이제 이 가격으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연간 치료 환자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니까. 되게 많아요. 이거 맞아요. 포함시키면은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가 또 안 좋으니까 맞아요. 계절 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또 그렇고요.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한약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병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 질환 겪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포함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60% 정도의 한의원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참여하는 곳이다 아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제 네. 그 한의원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놓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주변 집 주변 한의원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의원들도 참여를 할 때 뭔가 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사 1인당 하루에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시범수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한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약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환별로 실거래가를 지급하고 그 돈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조제탕 전료 한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의원도 무작정 손님 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건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호날두에 대한 소식이에요. 네, 호날두 사태 관객들 승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지난 7월에. 그때부터 이제 메시가 형이 됐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축구계 신계 2명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는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원래는 우리나라에 와서 K리그 올스타 팀하고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었고 네네. 계약서에도 그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원 그 사례를 이루면서 경기장을 찾아갔는데 맞아요. 뭐 1초도 뛰지 않았잖아요. 벤치에만 딱 앉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관중들이 메시. 맞아요. 그래서 티켓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네.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박형경 판사가 20일에 티켓 구매자하고 162명이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하고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작년 일이긴 한데 호날두 선수가 그러면 이 돈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 주최 측에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게. 일단은 이게 보니까 주최 측에서 네. 티켓 값을 돌려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호날두 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의 어떤 법원의 네네. 판단이기 때문에 호날두한테 직접 받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참관한 일부 관중들이 더 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 돌려달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도 엄청난 손해를 받고 뭐 이거 배상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을 냈기 때문에 일단 1심 나온 거잖아요. 네네.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걸 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또 추후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버티고 그러면 사실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는 참 회의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장 같아서는 호날두한테 당장 딱 받아내고 싶거든요. 직접 받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배민입니다. 배달의 민족. 네. 이 배달의 민족이 자사의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광고 만들어서 좀 논란이 됐어요. 잠깐만요. 라이더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라이더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 업체들이 뭐 여기서 한 달 일하면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었죠. 그게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는 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맞아요. 막 다녀야지만 겨우 뭐 한 몇백 뭐 이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배달이 많은 강남 일부의 이야기였고 그렇죠. 그것도 정말 몇 % 안 되는 그렇게 받은 사람도 심지어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광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더들이 이거 일부 사례 이용해서 라이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직접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게 우아한 형제들인데
그 광고를 통해서 자동차로 배달할 경우 일주일에 49만 100원 벌 수 있다고 홍보했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70건 배달했을 때 기준인데 뭐 건당 한 7천 원 정도 버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월 60만 원 번 대학생 사례 소개하면서 누구나 쉽게 마치 일단 시작만 하면 이 돈 정도는 보장이 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저만 해도 벌써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스러운데. 그쵸. 뭐 라이더들은 일단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과장 광고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실제 그 수입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 일부의 사례다 정말. 그래서 한 라이더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똑같이 70건 했는데 일주일에 26만 8천 원 벌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건당 3,800원 꼴이기 때문에 네. 광고로는 아까 7천 원 건당. 근데 맞지가 않잖아요. 또 다른 배달 라이더는 일주일 동안 53건 배달해서 24만 8,100원 벌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아한 형제들 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라이더하고 이분들의 업무 강도나 거리, 날씨 등에 대한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뭐 지금 여론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새 이제 라이더 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채용을 하려고 그럴 거고 요새 또 경기 안 좋으니까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해서 좀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제 라이더가 급증하다 보니까 네. 배달비도 또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배달 라이더 배달비 하한선을 기존 3,300원에서 3,100원으로 또 낮췄고요. 그 200원을 낮췄어요? 그렇죠.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도 여기 평균 배달비가 여름에 비해서 좀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 라이더가 5만 명 넘었고 네. 국내 3대 배달 대행 브랜드 보유한 라이더 수만 13만 5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6만 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배달 라이더가 37만 1,000명 역대 최대였는데 업계에서는 현재 배달 라이더 수가 40만 명 지금 넘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배달 라이더 급증하기 아무래도 뭐 광고도 있고 일단 본인들 현업에서 버는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광고 보고서 뛰어들었거든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참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 불안불안하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빠르게 많이 배달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신호 어기고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서 좀 이분들 처우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가장 인기 많은 코너예요. 네,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홍 박사님하고 좀 더 편하게 부르기로 했는데 커먼스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커먼스 이제 뭐 대충 뭐 영어는 저도 배웠으니까 알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자세하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 이게 참 영어 써도 저도 참 이렇게 좀 민망스러운데요. 이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송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아까 그 뭐 이 음식 주문 배달 플랫폼 얘기 많이 나더라고요. 공유경제란 말하고 너무 혼동이 심해가지고 네. 커먼스란 말을 그전에는 공유재산 이렇게 옮겼었는데 네네. 지금 공유경제라는 말하고 너무 심하게 헷갈려가지고 네. 커먼스는 공유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절한 그 번역어를 못 찾고 지금 커먼스 어쩔 수 없이 지금 커먼스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예. 그럼 확실한 거 하나는 공유경제랑은 다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어떻게 달라요? 예, 다른 걸 좀 그러려면 이제 그 네. 공유경제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이 말은 영어 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인데요. 이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고요. 한 2008년 9년쯤부터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그 뜨거워진 투자 아이템이었어요. 네네.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쉐어한다라는 건데 이 디지털 혁명 덕분에 디지털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화기로 앱만 누르면 누구든지 뭘 그 정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이른바 유휴자산.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서 썩고 있는 자전거라든가 우리 그 마루에서 그냥 이렇게 썩고 있는 그 소파라든가 네. 또는 잘 안 쓰는 우리 집 차라든가 이런 거를 앱에다가 플랫폼에다 올려놔가지고 네.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주면은 이 유휴자산을 필요한 사람하고 공유.
쉐어할 수 있다. 요걸 조직을 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이 됐다라고 하는 게 2010년대 초반에 제일 큰 아이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공한 전형적인 기업이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때 시작이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로 영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공유라고 옮긴 게 심한 패착입니다. 오, 왜요? 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아까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라든가 그 우버 같은 거는요. 함께 소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고 기업이에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를 하는 그렇죠. 주인은 그 집은 내 집이고 와갖고 그냥 같이 쉬어가는 거. 쉬어할 뿐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속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거고 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와 기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공유가 아니죠. 아하. 함께 향유하기는 하지만은 함께 소유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 쉐어링 이코노미를요 한자로 공향 경제라고 옮겨요. 함께 향유한다. 이게 맞는 번역일 텐데 여기서 패착인 겁니다. 이거를 공유 함께 소유하는 것처럼만 번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된 그런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있어요. 아하. 이것 때문에 커먼스는 이제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렇게 기업이 소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로 옮겨지는 이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 커먼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쉐어링이란 말을 쓰니까 같이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그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말씀을 듣고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버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데를 그렇게 공유 경제 뭐 위워크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가서 그냥 우리가 빌렸을 뿐이지 소유를 함께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돈 내고 쓰고 거기서 그냥 이윤을 보고 있고 그냥 기업체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란 말을 써요. 공유 이게 쉐어링 이코노미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면은 커먼즈는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소유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네. 근대 사회에서는 소유제도라고 하는 게 개인 소유이든가 그래서 그 등기 딱 누구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든가 아니면 다 국가라든가 관공서 공공소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소유 형태로만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그 재산이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는 해당되는 공동체라든가 집단이 소유하는 집단적 소유, 공동체적 소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라는 말 쓰죠. 동네. 동네가 그 한자 동디를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이렇게 되는데 동이란 말 있죠. 뭐 성산동이다, 관수동이다. 네네. 이 동 한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삼수변에다가 같을 동자잖아요. 네. 우물입니다. 우물을 함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우물이 누구 격이겠어요. 가령 우물이 우리 집들 앞에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물 내 거다, 이 동네 사람들 다 꺼져라, 이거 다 내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이거 내 거다 돈 받고서 팔겠죠. 다시금 내결함이 됐어. 그럼 이제 저 동네가 해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우물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한다면은 이 우물은 함께 소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뭐냐면은 선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산이요? 선산은 원래 그 종손 가문 전체의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대적인 그 소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종손 한 사람의 것은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어촌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촌에 가면은 그 앞에 그 어장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물 같은 것도 그 치수를 그 그물 눈 치수를 너무 짧게 잡으면 치역까지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장이 남에게 이제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촌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장은 그 어촌계의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무슨 도시어부 하겠다고 그래서 날뛰다가는 매맞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어장도 그 어촌계의 공동 소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커먼스입니다. 뭔가 좀 퍼블릭 구드하고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근데 이 커먼스가 그러면 가지는 이런 이제 특징들 이게 현재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 우물이 뭐 그냥 관광용으로는 있어도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에서 파먹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가 없어진 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네.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말인데요. 1968년에 그 하딘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그 어떤 논문을 쓴 제목으로 유명해진 말이에요. 공유지는 따지고 보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이 공유지를 하다 보면은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쓰레기도 버리고 함부로 막 뜯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지나면 완전히 그냥 저 엉망이 돼버려서 모두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커먼스 공유 소유라고 하는 거는 성립할 수 없고 주인이 있든가 아니면 국가가 관리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요? 요거는 커먼스가 아니고요. 개방지라고 그럽니다. 오픈필드. 예. 쉽게 말하면은 공터예요, 공터. 이 커먼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물이라든가 어촌계처럼 공동체가 관리를 해요. 그냥 그렇게 함부로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개방지, 이 지금 하딘이 말한 건 개방지래 가지고 우리 공터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밤에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막 고성방뇨도 하고 막 엉망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개방지랑 커먼스를 헷갈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최초로 그 여성으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네. 이분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은 허구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 곳곳에 이 커먼스의 예를 보니까 공동이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개인 소유나 국가 소유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사례를 200개 이상 찾아냈어요. 그게 이분의 그 연구 성과의 가장 중요한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고요. 네. 저거는 오히려 제가 만든 말인데 사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유지의 비극. 우리 그 특히 도시 생활에서 하다 보면은 요 놈을 이걸 누구 것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뭐 홍기빈 이름으로 할 거냐, 홍기번 이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해놨다가 홍기빈, 홍기번이 다 망하는 그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안 떠오르시죠? 네, 뭔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혹시 고생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뭐 예. 아파트에서 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해야 생각해 보면요. 3층 홍기빈 씨 집의 그 이 천장과 네네. 4층 홍기번 씨 집의 바닥은요.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그렇죠. 네. 이게 홍기빈 씨 거예요, 홍기번 씨 거예요. 천장은 홍기번이고 이래서 망합니다. 홍기번 씨는 이게 자기 집 바닥인데 우리 애가 좀 뛴다 한들 네. 누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막 뜁니다. 그다음에 홍기빈 씨는 아래서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천장인데 맨날 그냥 귀신 잡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싸움이 끊이질 않죠. 그러면은 요 그 공동주택에서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는요. 여기서 2층 거다 3층 거다라고 정하는 게 그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커먼스가 맞아요. 그래서 2층 3층뿐만 아니라 4층에서 쿵쿵 뛰면요. 1층 5층도 다 같이 괴롭거든요. 옆집도 괴로워요. 옆집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갖다가 뭐 이웃끼리 뭐 사랑으로 해결해서 이러는데요.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저는 직접 그 이렇게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살이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화장실 흡연 같은 것도 뭐 전형적인 예죠. 맞아요. 자기 집 화장실이라고 담배 피지만은 온 아파트가 다 망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화장실 환기구 같은 거는요. 네네. 개인 재산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공동주택을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의 커먼즈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 하는 법조항이 애매하니까 맨날 층간소음 싸움이 끊이지 않고 화장실 흡연 문제가 끊이지 않죠. 이게 제가 보기엔 사유지의 비극입니다. 아하.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는데 저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이 공유 경제. 네. 이게 공유 경제라 커먼스. 커먼스. 예. 커먼스. 이 커먼스 어떤 예들이 그럼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스트롬 여사의 그 연구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도 번역이 돼 있고 대부분 좀 전통적 공동체에서 뭐 우물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건데 저는 이게 도시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걸 적용했을 적에 어떻게 그 우리 삶이 나아지는지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동네인데 그 동네,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입니다만은 거기 놀이터가 총 7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지자체로 돼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로 돼 있어서 뭐 공적 소유, 사적 소유가 섞여 있는데
이 놀이터들이 다 썰렁합니다. 이게 그 장치들도 다 낡았고 애들도 안 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비행 청소년들의 그 소주와 담배를 나누는 장소, 공유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이걸 그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요. 네. 마을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이 동네 7개에 있는 놀이터의 그 소유권을 그 아파트 단지로부터도 받고 관공서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7개 놀이터를 어떻게 고쳤느냐? 이 커먼스죠. 네. 이거를 키즈 카페로 그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놀라고 그러고 어머님들끼리 수다도 떨고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한 5시간씩 놀이 지도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네. 재밌게 잘 놀고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5시간씩 나와 계세요. 그다음에 요 7개의 놀이터를 갖다가 그 푸드트럭이 돌면서 어머님들이 커피도 사 먹고 아이들이 건강한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푸드트럭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 키즈 카페를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놀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키즈 카페 사장님은 망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요걸 또 키즈 카페 사장님이랑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놀이터에서만 놀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키즈 카페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 놀이 기술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네에 있는 키즈 카페도 많이 드나들게 돼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그 지자체 관리로 되어 있는 그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놀이터하고 네네. 아파트 단지로 소유로 되어 있는 놀이터하고 이걸 다 마을 사람들의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은 이건 어머님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즐겁게 놀 수 있고 동네 키즈 카페 사장님도 좋고 이 공동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커먼스예요. 제가 이 홍기빈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예전에 그 마을 뭐 그 양봉도 그렇고 지금 이 커먼스 얘기도 그렇고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 커뮤니티.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도시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규모의 마을, 동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뭐 아까 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꾸고 협동조합을 키우고 누군가는 그냥 등에 업혀서 가는 프리라이더가 나올 수도 있고 전형적인 그 집단 행동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냉혈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저도 피 차갑습니다. 아유, 파충류끼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요. 제가 전혀 공동체 지향적인 인간이 못 됩니다. 인간이 좀 못 돼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이래서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서 도시 차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 코너 전에 그 음식 주문 배달 앱 문제가 있었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기초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파시는 그 저희 가게 주인님들하고 그다음에 라이더 분들하고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하고 플랫폼으로 만나는데 이 플랫폼을 지금 어떤 업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건 지금 사기업이거든요. 영리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대안적인 형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주문 배달을 실제로 하는 분들은 라이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 공동체 아닙니다. 뭐 성산동도 사시고 저기 그렇죠. 뭐 구산역도 사시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그 라이더 분들이 플랫폼을 자기들끼리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국가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도 아니고 함께 출자해서 함께 이 협동조합을 만든 라이더들이 뭐 1,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요율도 낮출 수가 있고요. 라이더분들의 그 어떤 그 노동 조건도 크게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요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소유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규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개선이 되면은요. 마을에서 아까 말한 그 7개 놀이터를 조직하는 그것 말고도 도시 전체 필요하다면 전국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요. 전 세계 단위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위키피디아 같은 게 사실은 바로 이 전형적인 글로벌 커먼스예요.
모두 참여하고는 모두 있죠. 참여하고 있죠. 네. 그리고 모두 무료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기업이 아니라 단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영리 기업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기부에 근거해서 이걸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위키피디아가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되는 그 조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은 공간적인 단위를 넘어서 아주 큰 단위에서도 플랫폼을 커먼스로 만들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질문은 이게 어쨌든 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뭐 이익도 같이 추구를 하는 그리고 같은 이익을 추구한다. 뭐 이익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기업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익도 추구해야죠. 네. 네, 신뢰가 상당히 바탕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또다시 너무나 많은 멤버들이 있을 때 그 신뢰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규모라면은 집단이 좀 작으면 신뢰를 지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제가 그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할 적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협동조합에서의 신뢰가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걸로 안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친해지고 얼굴을 본다고 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투명할 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이 그 공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집단이 벌인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마을 단위에서 뭐 7개 놀이터를 가지고 모이는 요 단위에서만 신뢰가 생기느냐? 그럼 구산동이랑 성산동이랑 대전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따지면 신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웹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과 회계와 그다음에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위키피디아가 이게 정말 그 70몇 억 인구를 67억 인구를 놓고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예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커먼스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블록체인이나 대안적 회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중앙의 회계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록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뭔가 일이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회계와 운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저는 냉혈하겠는데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이스털리라는 되게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신뢰라든지 어떤 끈끈한 유대감에 의한 어떤 공동체를 발전을 시키고 그거에 의한 경제나 뭐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만들려면은 제도나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집행을 해도 신뢰가 생기겠지만 그 투명성을 담보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이 부목을 댔을 뿐만 아니라 이 뭐라 그럴까 이거 목발이라고 하나요? 목발까지 있으면 훨씬 더 튼튼하게 걸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자체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해져요.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벨기에라는 나라의 겐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교 급식을 커먼스로 아예 시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식자재는 인근에 있는 농부들에게로 사오기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유기농이죠. 그다음에 이 식자재의 배달은 그 마을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자전거로 배달하게 돼 있어요. 탄소 안 나오게.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서 이걸 조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학교 급식이 전부 다 이렇게 급식 커먼스라고 해야 되겠죠. 급식 커먼스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걸 시 차원에서 아예 정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이거 믿을 만한 거고 할 만한 거다라는 게 아주 쉽게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분하게도 저희 지금 그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시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어디 이상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들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탈리아의 그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에서 그 뉴욕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데 그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도시 전체가 커먼스다. 그러니까 몇 개 커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그 전체 공간 전체가 커먼스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시 차원에서 그 볼로니아 규약이라고 유명한데 커먼스 규약을 만듭니다. 이 내용은 공적 소유나 사적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말고는 누구나 다 이걸 커먼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시가 그 제도와 그 권리와 그 어떤 이거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왜 건물들 중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 네네.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빈집처럼 된 건물들. 이게 공실 상태에서 1년을 넘을 경우에는요.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협의하에 마을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그 집주인이 그걸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나오기 전까지 이게 막 2년 3년 이렇게 흉물되고 그래요. 건물들이. 네네.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술관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커먼스로 쓸 수 있도록 볼로니아에서는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 네. 거기 시립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 렘브란트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아무튼 들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립미술관 수장고에 가다 보면은 뭐 렘브란트 그림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암스테르담 도서관에서 이건 시민들과 공공의 재산으로서 이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모조리 다 아주 고화질의 PDF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분이든 그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아주 고화질의 PDF로 거기 있는 렘브란트 그림이라든가 이걸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공간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 커먼스의 지금 인터넷이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유형적인 건 몰라도 무형적인 것, 지식이나 정보나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들은 글로벌하게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커먼스를 만들 수 있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만 예를 들었는데 GitHub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도움을 한 번씩 안 받으신 분들이 없는데 네. 이게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위키피디아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분하게도 이게 지금 어떤 기업이 지금 이걸 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분한 일이 많으시죠. 커먼스가 또 없어졌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조금만 어떤 보장이나 이게 소득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언덕이 있어주면은 소들이 많이 이렇게 등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겠죠. 뭔가 조금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냥 이게 어딘가 내가 속해 있는. 네. 지금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 전체 뭐 도시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세계라든지 여기에 속해서 레고 피스처럼 돌아가는 자신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뭐 커먼스 안에서는 내가 레고 피스가 아니라 레고를 네. 만드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커먼스는요, 그 돈 벌자고 대박 맞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서로 돕자라고 만드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네. 역시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홍기빈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또 커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이게 네. 11월 마지막 목요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이잖아요. 네네. 일요일까지.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요. 미국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들 여행들을 하는데 지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보건당국이 추수감사절 때 다시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캠페인이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가지 말아라. 아하. 지금 제가 미국판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헨리 워크 국장이 지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추수감사절에는 오로지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들과만 시간을 보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개념이라는 게 추수감사절 전에 최소 14일 동안 같은 집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도 먼 지방에 14일 이전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네. 외부인으로 생각을 해서 방역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고 만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대학생들이 주요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집에 가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문제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좀 대책을 좀 잘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 자제 권고를 많이 무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거리 두기, 그리고 야외에서 소규모 모임 뭐 이런 몇 가지 예방 조치를 꼭 해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힐이 한 추정치에 따르면 700만 명 또는 미국인 50명 중에 1명까지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가 지금 잠재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안 그래도 피로하잖아요. 그쵸. 네, 뭐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역 조치를 잘 지켰던 사람들도 좀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좀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다잡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말 잘 지켜서 안 가고 그러면은 터키가 좀 덜 도살당하려나요? 올해는 네. 출연조들 어마어마하게 도살당해요. 거의 한 5천만 마리 가까이 도살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소규모 모임이어서 왜 제가 지난번에 칠면조 숫자 크기를 아예 작게 만들어서 지금 출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네, 그러니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네. 그러니까 마리수는 많긴 한데 네. 근데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네. 자, 근데 사실 이 땡스기빙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전초전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는 땡스기빙이 없는데 네네. 크리스마스는 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다 총출동하잖아요. 그럼요. 유럽은 아주 크리스마스를 크게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국 정부가 봉쇄령을 비롯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에 또 무너지는 게 아니냐. 유럽 국가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다음 달 1일까지 두 번째 봉쇄령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조금씩 좀 풀어볼까,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해볼까, 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금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십 명씩 모이는 모임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현재 누적 확진자 기준이 세계 4위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17일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감염 환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봉쇄령을 이제 일찌감치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효과를 거두면서 정점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점이 지났을 뿐이지 이제 아직도 지금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봉쇄 완화 여부는 어떻게 확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는 풀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즐거움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동 제한령이 저녁에 내려졌는데 11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는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뭐 슈퍼마켓, 손수 제작 업체 등에서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출증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매장에 들려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다음에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조이면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독일은 계속해서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 2일부터 부분 봉쇄령이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다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메르켈 총리가 회담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봉쇄 조치가 그때까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은 지역 정부별로 크리스마스 시즌 대책들을 마련 중인데 마드리드는 지금 크리스마스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카탈루냐 정부는 가족에 한해서만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또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렇죠. 그 재미죠, 사실은. 네. 1년 동안 기다리고 가장 기분 좋은, 가장 기쁘고 그런 때인데 참 올해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소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자제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추석 때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조지아주 재검표에 들어갔었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22일이 데드라인이었고 그 이틀 전에 이제 끝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지아주 재검표 끝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뭐 조금 표차는 약간은 준 것 같아요. 한 500표?
200표 얼마였죠? 1,700표였어요? 같은데요. 네, 지금 500만 표였잖아요. 맞아요. 14,000표 정도 차이였었는데 재검표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12,284표 앞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승패는 영향이 없는 전혀 것으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조지아를 제외해도 선거인단의 과반인 290명을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뒤집고 다른 경합주에서도 소송이나 재검표를 통해서 추가로 역전해보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웠었지만 지금 이 조지아에서 무산이 되면서 다 줄줄이 무산이 될 전망이고요. 지금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상원 다수당 수석 여부 때문에도 중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1월에 2석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서 2석을 공화당이 다 빼앗기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이 대선 재검표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재검표에서 승부가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실어서 재검표를 했는데 이번에 전혀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고 결국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재검표를 해서 바뀐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표차가 약간 있는데 변동은 있는데 이게 아마 어디에서 한 2,500표인가 2,600표짜가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돼갖고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는 바람에 이걸 발견을 해서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표가 올라간 걸로 지금 나오긴 했는데 뭐 승패는 좌우가 없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죠. 상관이 없게 나왔는데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시간주에서 이걸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겼다 땅땅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뭐 전화를 했다나 만났다나 백악관으로 부른다고 뭐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뭐 바이든이 승리를 했는데 그걸 뭐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예요. 아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995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BBC 인터뷰를 해서 찰스 왕세자의 불륜설 그리고 자신의 또 뭐 그것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었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나요. 굉장했었죠. 그때 5,800만 영국 인구 중에 2,300만 명이나 시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43년 만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요. 근데 지금 다른 영국 방송 채널 4라는 곳이 다큐멘터리 하나를 좀 내놓으면서 그 당시 BBC가 취재 과정에서 했었던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한 사람이 지금은 종교 담당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는 마틴 바시르라는 기자였습니다. 5년 차 기자였어요. 뭐 그렇게 오래된 기자가 아니었는데 신청 기자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다이애나비랑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사람 명단 중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고요. 바바라 월터스가 있었고 누군들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누구라는 마틴 바시르라는 신참 기자였으니까 어떻게 인터뷰를 성사시켰을까? 그때도 의문이 많았는데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이애나비의 남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 이 바시르라는 기자가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준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위조된 가짜 은행 내역서를 보여줬다는 건데 이거 봐라 왕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됐다라면서 직원들이 돈을 받고 다이애나비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왕실과 MI5라고 영국 정보기관이 다이애나비의 사생활을 알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을 했다고 빨리 합니다. 지금 선수 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이애나비가 인터뷰에 적극 나서게 됐고 이 남동생이 다이애나비한테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기자를 소개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위조된 게 아니었다면 내가 누나에게 절대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계좌 내역서를 조작하는데 가담했던 인물이 친구였던 바시르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증언을 하면서 이게 파장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BC에 화살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바시르가 입금 자료를 조작한 건 사실인데 다이애나비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이 조작한 자료는 인터뷰의 성사 여부와는 무관했다. 그리고 이 바시르라는 기자가 지금 인터뷰할 수 없는 건 코로나19에 걸려서 합병증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지금 아주 비난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BBC 사장이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직 대법관 존 다이슨 경이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왕세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다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BBC가 취재 윤리를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뭐 피할 수가 없고 BBC 또한 이걸 은폐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있습니다. BBC는 역사와 전통도 있고 굉장히 신뢰가 가는 기관인데 네. 근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야기를 오늘 배달의 민족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배달의 민족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인수 합병 얘기해서 거대 공룡 기업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공정위가 이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죠. 네. 독일의 회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 방침을 냈는데 그 조건부 승인이 뭐냐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 민족을 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좀 점점점.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보면은 1위가 배달의 민족, 2위가 요기요, 그다음 3위가 배달통인데 2위, 3위를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지고 있었죠. 2등, 3등을 가지고 있는데 1등도 이제 산 거란 말이에요. 1등까지 합치려고 보니까 공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99%다. 그 얘기 나왔었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은 해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기요 빼고? 네, 요기요를 빼고 그러니까 2등을 팔고 1등을 사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인수합병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독과점 이슈에서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9일까지 전원 회의를 열어서 이제 승인 조건 등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달의 민족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소상공인연합회나 댓글이나 뭐 다양한 걸 보면 뭐 잘한 것 같다, 뭐 정말 잘했다, 뭐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이 뭐 노예처럼 플랫폼에 묶일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잘한 주세, 뭐 이런 식의 좀 뭐 지금의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도 뭔가 뭐 그 다음에 뭐 대안을 아직까지는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1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독점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2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참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되게 좀 특별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 시대에 진짜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다른 스탠스를 지니는구나라고 하는 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근데 외국에서도 이 플랫폼이 사실은 뭐 이제는 플랫폼 사업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걸 좀 규제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세금도 막 매기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12월 2일에 이제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바뀔 건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유럽연합에서 전자상거래 지침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요 내용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거의 플랫폼 기업을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먼저 선탑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로 치면은 구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안드로이드에 들어있고 아이폰으로 치면은 애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선탑재 금지. 또는 아니면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들, 뭐 처음에 깔자마자 뭐 까세요 나오는 이런 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러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논란이 됐죠. 그 플랫폼 혹은 포털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뭐 기업 거다 뭐다 이런 거였는데 이 대형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영업 비밀 아니에요 혹시?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또 이제 광고를 지급하면은 광고 지급의 주체를 공개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집행하는 이유를 고지해야 된다. 뭐 아니면 또 가짜뉴스 불법 정보 삭제 시에 내역이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기업들이 이거 기업 기밀입니다라고 하면서 숨기고 있던 거를 다 오픈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 경쟁사에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이스북 안에서 행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작은 데들이 그걸 갖고 활용하고 싶어서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열어주라는 거예요.
네. 싫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페이스북은 이제 특히나 이제 잔뜩 긴장을 곤두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 플랫폼이나 IT의 영역이 이제는 단순히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나 사회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강력한 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말 많은 로비 비용을 썼는데 구글에서도 지금 EU의 법안을 막기 위해서 60일 로비 전략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 대사관에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EU가 이런 걸 하면 미국 기업이 EU에서만 최대 850억 유로의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계속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글을 상대로 EU가 검색 반독점 소송을 승소했거든요. 근데 승소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회사의 데이터를 다 보고 실제 승소할 때까지 뜯어봐서 거기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더니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시대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EU에서는 이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결과는 12월 5일 지나 보면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나올지.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과연 이제 소비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택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딱 생각을 해보는 건 뭐 유튜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가 결국에는 한쪽으로 사람을 몰아가거나 한쪽에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토픽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 안에서 나는 예능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예능 카테고리만 나온다든지 혹은 또 두 번째는 약간의 뭐 길이 혹은 어떤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필터처럼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걸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거나 혹은 우리가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너에 뜨는 광고 중에 내가 싫어하면 싫은 표시를 누르게 되면 그 광고가 다시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 안에서도 나오는 영상의 어떤 특정 종류들 이런 종류는 나오게 해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뭐 이런 식의 선택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유튜브든 플랫폼을 시간을 쓰는 것들이 줄어들 테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글의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프거나 싫겠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건가 요새 뭐 플랫폼이 워낙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뭐 세계 시총 기업들이 뭐 대체로 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애플 앱스토어가 수수료를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수수료도 좀 이제 보면서 저도 이럴 거면은 좀 미리 좀 해주면 안 돼 이랬던 게 뭐 1-2%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30%인 거 15%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모두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개발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한 11억 이상, 그러니까 연 매출 11억 한 4,500만 원 이하인 곳들은 내년부터 수수료를 30%가 아니라 15%만 지불하면 된다. 라는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앱을 올렸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나올 때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 이하다라고 하면 15%.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넘어간다. 그러면 3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도 좀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규제 칼날을 좀 계속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상생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작은 기업들과 상생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쪽도 그렇죠.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30% 정책보다는 기타, 그러니까 게임 앱에서만 30%였고 그 다음에 다른 앱은 10%였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부터 우리도 애플을 따라서 30%를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랬는데 갑자기 애플이 우리는 15% 할 거야. 배신자. 네, 그러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닭쪽뜯기 지붕 쳐다보듯이. 애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실리콘밸리 기업들한테 15%의 세금을 추가로 더 뭐 어떻게 보면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 15%라는 숫자가 저는 또 30에서 15를 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까지 하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애플이 30%를 만든 룰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렇게 쉽게 15%를 줄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구글 입장에서도
30% 10%로 계속 가다가 애플이 그랬으니까라고 30% 따라가는 그 룰이 뭐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 왜 그렇게 했고 저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왔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플랫폼 기업은 최근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돈 내고 쓰라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시너지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돈을 얻어내는 구조로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의 힘이 세지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의 여러 가지 구조가 결국에는 우리가 좀 굽히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밸리 뭐 미국의 뭐 이런 기업들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한 기업들, 뭐 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자유롭고 그래서 뭔가 좀 사회에 기여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네. 근데 요새 한 거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이런 건 모델이나 이런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따라가는 모습은 예전의 기업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여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인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를 좀 보면요. 카카오가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톡 안에 뭘 넣겠냐고 했냐면 렌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 상품 구독 이런 걸 다 카카오톡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기를 지금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편한데 그럼 중간에 있었던 영업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들이 말하는 편리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어떤 기여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함이 뭐 스마트함일 뿐이지 결국에는 기업은 기업이고 네, 그게 꼭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우리가 좀 깨달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IT 속으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뭐 애플, 구글 그리고 결국 이제는 모든 것은 플랫폼으로 연결됐고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즈 스탠다드 곡 중에 바이 바이 블랙버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나왔지만 나중에 재조명을 받게 된 이 곡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 싶을 믿을 수 없는 조합처럼 여겨지는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레드 갈란드 등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함께 썼던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덕분이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여 안녕.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나는 떠나요. 고단했던 한 주를 마치는데 꽤 적절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줄리 런던의 일본 실황 공연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와 더블 베이스만의 음색으로 정말 고혹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오늘은 대신에 줄리 런던의 앨범 버전으로 바이 바이 블랙버드 보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